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산다.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정신 차리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신 차리고 싶은데 방해물이 너무 많아요. 오늘 그 얘기 좀 해드릴 건데, 일단 위기의 한국 경제, 우리가 이제 생존 전략인데 봅시다. 세상에는 생각보다 암초가 너무 많아요. 암초. 정말 너무 많아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하세요. 뭐 당연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착각이라고 생각하냐면은 돈을 정말 많이 벌어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세상에 정말 많은 부자들이 있어야 돼요. 뭐 이 자리에도 계실 거예요. 왕년에 내가 돈을 어떻게 많이 벌었는지. 근데 돈에 대해서는 버는 능력, 지키는 능력, 운용하는 능력, 쓰는 능력, 모든 게 다 종합적으로 맞아떨어질 때 이게 잘 돌아가는 것인데, 정말 단순히 많이 벌어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이거는 정말 잘못된 얘기다. 저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정말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요. 그래서 우리 상담하다 보면은 그래요.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부자다라고 이제 느낌이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분은 부자가 맞구나. 그러면 이제 그분이랑 상담하다 보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떠한 과정으로 부자가 됐는지를 알게 되는데, 다양해요. 그리고 제일 많은 거는 사업이야, 사업. 두 번째는 물려받은 거. 근데 이제 우리는 물려받은 사람들에게 금수저다라고 이제 약간 비아냥을 떨어요. 왜냐면 재수 없으니까. 물려받은 거 자체가 짜증이 나니까. 나는 받은 게 없으니 공정하지 않은 거, 출발선이 다르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걸 물려받았는데 지키지 못하고 탕진한 분들이 많이 만나요. 그러면 이게 과연 금수저를 지금 부모에게 물려받고 이걸 지키고 또 불리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지킨다면 그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괜히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걸 못 지킬 사람이면 다 날려먹습니다. 아주 이 돈이 그냥 자산이 갈갈이 찢겨나갑니다. 처참하게. 일단은 치는 척들부터 한번 수다 밝게 먹습니다. 이 친구를요. 그 다음엔 친구들이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아까 말한 암초. 세상 나오면 암초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 부자가 된 과정은 다들 다르지만 공통된 게 하나 있더라는 거죠. 공통된 게 이거예요. 공통된 게.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정확히 알고 있다. 그러니까 뭘 해야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를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이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거를 공통된 거예요, 이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금융투자예요. 조심하셔야죠. 금융투자에는 대표격을 띠는 게 뭐예요? 주식이지. 망조가 들린 거예요. 그 속을 수밖에 없는 게, 뭐 선진국들은 부동산 투자 안 한다. 금융 투자한다. 우리나라 이거는 뭐 부동산 자산 비중 너무 높고, 선진국 봐라. 다 금융 투자한다. 쥐는 팔랑귀여서 이제 그러냐. 그래서 그 결과가 이지만한 없이 터지죠, 금융사고는. 네? 이거 뭐예요? DLF죠, 이번에. DLF. 이거 말고도 여러분, 금융 관련된 정말 사형시켜야 되는 그런 사례 많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동양사태라든지 또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사례라면 뭐 서브프라임 때 펀드 가입해라. 그때 코스피 2000 넘을 때 펀드 가입하신 분이 코스피가 1000이 깨졌을 때 펀드가 마이너스 한 80%. 원금은 한 10%, 20% 남았죠. 일단은 금융놈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동산 업자와 뭐 금융회사 따지면 금융회사가 뭔가 투명하고 깨끗하고 그 백그라운드의 이미지 자체가 청렴결백?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금융공학이라는 말이 탄생한 것 자체가 금융은 무조건 돈을 벌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돈을 홀랑 날려먹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금융은 무조건 버는 구조예요. 그게 금융공학입니다.
거기다 뭣도 모르고 내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모르고 맡기는 거예요. 펀드. 내가 맡겨서 그 돈이 어디 간지 알게 뭐예요. 근데 2008년도 때 운이 좋았던 거는 모 금융그룹의 부동산 강의를 그 4주 코스로 그 지점장님들하고 이제 그 은행들 뭐 평가사분들하고 이런 분들 듣는 강의를 했었는데 오래된 얘기죠. 11년 된 얘기네. 다 똑같은 상황인데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요. 네? 죄송한 말인데 이분들 이거 아니어도 어딘가에서 돈 다 날려먹게 돼 있어요. 정말 죄송한데. 그러니까 직행 능력이 안 되시는 거예요. 이거 보면 알아요. 암초가 많기 때문에 이 DLF 암초를 피해 갔더라도 어딘가 암초에서 발목기가 터진다니까. 부동산은 특히나 이 비주거용 부동산 투자 조심하셔야 되죠. 비주거용. 왜 비주거용 투자가,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 부동산이 왜 위험하냐면 정보가 공정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정보의 비대칭이 정말 심해요. 정보력을 가진 쪽과 정보가 하나도 없는 쪽과의 격차가 너무 심해요. 근데 우리가 최소한 인터넷 서칭을 하더라도, 검색을 하더라도 아파트라든지 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손쉽게 구할 수가 있을지라도 뭐 지방 토지라든지 뭐 상가 얘기만 나와도 이게 적정한 분양 가격이고 이게 평당 금액이 맞는지 판단하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우리 길 잃은 양들은 암초에 걸리기 쉬운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대표적인 게 기획부동산 가서 땅 사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 딱 들어가서 기획부동산 그냥 들어가서 막 그 회사 들어가면은 아 여기가 기획부동산이구나라는 건 모를까요? 알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아니 들어가면 모르나 그게? 그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기획부동산이 많이 몰려있는 곳이 강남 테헤란로변인데 기획부동산이 뭐예요? 그 업체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거 왜 자꾸 늘어나죠? 창사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속는 사람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요. 네. 미치는 거죠.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 월세 받는 부동산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호텔 분양, 뭐 레지던스 분양 이런 거 하지 말랬잖아. 네? 그리고 신도시 상가는 분양가 자체에 거품이 너무 심한 물건들이 많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리고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다가 신도시를 만들어서 아파트를 지으면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상권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도자기 굽듯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뜸을 들이듯이. 집은 뚝딱 하면 어떻게든 사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상권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세종시 상가로도 피해보신 분들이 많죠. 뭐 대파는 분들 중에는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1 가격으로 팝니다. 분양가에. 호텔 이런 거는 아예 안 팔려요, 이거는. 아예 못 파는 거예요. 근데 왜 사죠, 저거를? 왜 사죠? 첫째 뭐예요? 위험이 없다. 무슨 소리예요? 확정임대. 참 순진하죠. 참 순진하죠. 참 순진한 거예요. 확정임대. 그 왜 믿죠? 그거 왜 믿고 있죠? 네, 그런 거예요. 근데 다 내 맘 같잖아요, 세상이. 근데 이게 확정임대 나오니까. 첫째 확정임대니까, 아, 임대를 무조건 보장해 주는구나. 근데 둘째, 이게 고수익이야 또. 수익률이 어때요? 수익률이 막 1% 저금리 시대에 8%. 심한 것들은 이제 장난 많이 치고 숫자 장난 많이 치고 10%. 12%도 때립니다. 아, 속는 거예요. 속아요. 근데 웃긴 거는 그 확정 임대 기간이 지켜지더라도 그 후에는 나몰라가 되는 것이고 확정 임대 기간 동안 받는 그 월세 수익은 여러분 분양가에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내 돈은 내가 받는 거예요. 내 돈은 내가 받으면서 행복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내가 확정해 주는 거예요, 자기 임대료 자기가. 그리고 그 임대 기간 끝나면 확정 기간 끝나면 어떻게 돼요?
뭘 어떻게 돼요? 현실로 돌아가야지. 현실로 돌아가야지. 이런 고수익을 좀 미끼로 내세우는 것들을 일단은 걸러내셔야 되는데 자꾸 그런데 마음이 내가 가는 편에 속한다.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그걸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네? 그냥 가족들에게 수시로 보고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걸 인지하는 순간에는 그냥 가족들에게 수시로 보고하는 수밖에 없겠죠. 뭐. 네. 아니면 믿을 만한 전문가 계속 묻든가요. 최소한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을 벌기 전에 여기서부터 이제 망가지면은 여러분 벌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물론 다시 한번 기회가 오겠지만 그 기회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특히나 이게 만약에 이 DLF 이번에도 피해자 중에 거의 80% 넘게 65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모은 돈, 은퇴자금 다 날려먹은 거예요, 지금요. 여기서 이 금융상품으로 한번 해 먹으려고, 다 망해 먹으려고 평생 뭐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웃긴 거는 금융놈들이 나쁜 건요, 양심이 없는 게 고의든 아니든, 네? 고의가 아니었든 그렇게 수십 퍼센트 손해를 끼치면 사과 한마디 할 법한데 얘네들이 어때요? 넥타이 딱 매고 어때요? 헛기침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금융의 진짜의 본연의 모습인데 우리는 뭔가 금융하면 투명하고 깨끗하고 부동산 업자 하면 더 사기꾼 같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그런 거예요. 판단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택 상품 중에서 이런 건 조심하셔야 되겠죠. 지주택. 백날 얘기하면 뭐예요, 이거? 지역주택 조합. 근데 이게 참 제가요, 그 보면은 이게 자기 일이 아니라면은 참 사람들이 끄덕거리다가 설레해요. 자기 일이 아니면. 겪어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저 지역주택 조합을 투자해서 잘못돼서 한 5년, 8년 이렇게 소송해보신 분들이 아니고서는 몰라요, 이걸. 얼마나 황당한 사기 자기가 당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 백날 얘기해 드려봤자 저 집 반값에 준다면은 저거 합니다. 왜냐면 성공 사례가 있거든. 그러면 그 5%의 성공 사례를 갖고 95%의 실패 확률이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건 이건 뭐예요? 이건 도박이지. 이건 노름이지. 노름도 사실 그것보다는 확률이 높아요. 저거는 진짜 박근혜 정부 때 저 법을 없애려고 그랬는데 그때 없애버렸어야 돼, 저거를. 없애버렸어야 돼요. 지금 강화시켰거든요, 이제. 근데 강화가 아니라 저거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거는. 피해가 너무 많고 전국적으로 소송이 너무 많아요. 지주택 소송이. 저거를 청렴결백하게 운영하는 업체가 없단 말입니다. 지주택 들어가는 건 뭐예요? 작심하고 들어갑니다. 횡령. 몇백억 해봤자, 배임 해봤자 뭐예요? 오래 살면 5년이에요. 네? 사형 이렇게 하면 안 할 텐데. 네. 진짜. 돈 500억 해먹고 5년 살고 나면 건강해지도 나온단 말이야, 걔가. 이거 왜 그러고, 왜 우리 세금으로 그런 놈들 밥을 먹여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 아파트 집값 잡겠다. 정부가 논하기 전에 그 집값도 잡아야지. 그 전에 이런 피해를 보지 않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은퇴자들이 평생 모은 자금 날려먹든 말든 이런 거나 좀 지켜주면 좋겠어요. 사기 안 당하게. 뭔 어마한 집값 잡겠다고 잡지도 못할 거. 괜히 건드려가지고 불쏘시개만 더 만들어 놓고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돈은 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뭘 하면 안 되는가 이것보다 많은데 일단 뭐예요? 이거는 대표적으로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례 중에 제일 많은 사례 중에 이거. 가장 많은 사례들이죠. 대응 전략을 좀 보면 이제 비관적인 시각을 이끄는 악재가 너무 많다. 자, 보면요. 우리가 악재와 호재의 어떤 그 저울이 있다고 칩시다. 저울이.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악재가 많습니까? 호재가 많습니까? 악재가 많아요. 악재가 대표적인 게 미중 무역 분쟁, 이제 한일 무역 분쟁까지 겹쳤고 유럽의 브렉시트, 또 전 세계 경쟁력이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뭐 말도 못해서 지금 뭐 상황이요. 대내 경제 침체 마찬가지고 돈이 안 돌아요. 그리고 뭐예요? 대북 리스크 등등등. 네.
대내외적으로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막 이 나라가 감당이 안 돼요, 지금 한국이요. 그러면 이렇게 난세 속에서 국민들이 뭉치고 정부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다면 저는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지정학적 위치 자체가 굉장히 교집합적에 아주 애매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뒤집으면 한국을 통해야지만 모든 게 통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이 쇼당을 못 치네. 네. 절호의 찬스거든요, 사실요, 이게. 근데 이거 자꾸 이거를 나쁘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피박이네. 큰일 났네. 피박에 광박이 막 너무 막 터지는 거야. 그러면 이걸 쇼당으로 극복할 수 있는데 전혀 국민들은 분열되어 있고요. 와해되어 있고. 집을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과 묘한 기류가 흐르게끔 만들어져 있고. 이거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지금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근데 웃긴 건 이 상황에서, 이렇게 악재가 많아서 저울이 이쪽으로 기울어져야 되는 상황에서 왜 집값이 안 빠지냐. 이렇게 된 거죠. 그냥 아주 간단해요. 이거예요. 금리가 너무 낮고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끝. 이거예요. 이쪽의 무게감이 상상 초월하게 무겁습니다, 지금. 여기 뭐 잔뜩, 우리 마트 가면 뭐 잔뜩 뭐 주잖아요, 그쵸? 잔뜩 뭐 쌓아놨는데 얘한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 유동성에. 돈 가치가 계속 가치가 내려가는데. 지금 사실 부동산, 여러분, 사러 다니시는 분들 중에 나 지금 사서 정말 돈 많이 벌래 라고 다니시는 분이 없다니까. 그냥 돈 들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다니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사실 3년 전에 사신 분들도 나 지금 사서 떼돈 벌어야지가 아니라 돈 들고 있는 게 불안해서 샀던 거예요. 이렇게 많이 오를 줄 몰랐어요, 그 사람들도 다. 왜냐하면 파리 대책이 나올 줄 알았냐고. 그리고 그게 더 큰 상승을 부추길 줄 알았냐고요. 그러면 이제 깨달을 만한데 계속 나오냐고. 9.13 대책도. 그러니까 파리 대책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9.13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매물이 못 나오게끔. 시장에 매물이 못 나오게끔. 똑같아요. 분양가 상한제도 마찬가지죠. 그 로또 분양 받으면 뭐예요? 최소 5년에서 10년간 또 시장에 매물이 못 나오겠죠. 이제 전월세 상한제를 하겠대요. 그거 하면 여러분, 제가 우리 집주인분들은 차라리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저도 집이 많지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세입자분들이 다치십니다. 크게 다칩니다. 그 상한제 하면. 세입자 좋을 것 같습니까? 크게 다칩니다. 크게 다쳐요, 정말. 2년마다 나왔던 전세 매물이 4년마다 한 번씩 나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말라가요. 이번에 이 파리 대책 보세요. 9.13 대책도 마찬가지고 매물이 급감하면서 소량 거래로 확 올랐죠. 전월세 상한제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전세 매물은 아주 정말 구하기 힘들어집니다, 이제요. 네? 그걸 하겠대. 그러면 이제 왜 하냐고요? 그때 말했잖아요. 부동산은 더 이상 지금 정권 하에서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정치의 의도를 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다면은 이제 뭐예요? 저 왼쪽 끝에 있는 정책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지지층 결속. 최소한 득표를 해줬던 그 지지는 지켜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생존법을 알려드릴게요. 무주택은 위험합니다, 일단. 청약 가점 애매하면서, 이거는 여러분 자제분들을 위한 얘기예요. 우리 젊은 친구분이나 우리 신혼부부나 청약 가점이 애매하다면 매매로 대응하는 게 맞고, 신혼부부라면 당연하게 뭐예요? 특별공급을 노려보는 전략, 출산을 해야 되겠죠. 2세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거는 잘한 거고, 더 잘하는 게 필요한 거는 다자녀, 3자녀 말고 4자녀, 5자녀 만들어서 정말 막 줘야 돼요, 진짜. 진짜 특별공급 그거 하나만큼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공평하게 안 나면은 한 집이 때려서 놔야 돼, 애를 그냥. 공평하게 안 나니까요. 그래서 이제 무주택은 위험해요.
그래서 판단 잘 하셔야 돼요. 청약 가점이 애매하시다면은 매매로 대응하셔야 돼요. 근데 이번에 송도 보세요. 또 이런 말은 나도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자꾸 나한테 누가 농담으로 자꾸 반정부주의자래.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모든 정권을 까더라고.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정권을 까더래요, 제가. 근데 모든 정권을 까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게 있으면 얘기하는 거지 뭐. 근데 아무튼 지금 저는 그래요. 우리 살 길을 위해서입니다. 정부 정책과 좀 반대로 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3기 신도시 안 믿어요. 이거 안 믿어요. 안 믿고 상한제가 시행되면은 빨리 사야 돼요. 집을 더 오르기 전에. 상한제 때문에 신축 아파트가 뛰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신축에 붙어 있는 애, 예를 들면 입주 10년 차, 얘가 올라요. 입주 10년 차가 또 오르면은 입주 15년 차가 또 오르고, 이게 쭉쭉쭉 퍼져 나가는 게 갭 메우기 현상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뭐예요? 이게 20년, 25년 차까지 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30년 재건축이 옆에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걔는 상한제에서는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또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부작용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요. 정책 카드를 쓰기 전에. 그 부작용 계산보다는 정책의 단기 효과에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효과가 무조건 있어요, 여러분. 정책이라는 게. 근데 시장의 큰 흐름은 정책보다는 장기적인 방향은 이제 수요 공급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는 거스를 수가 없는 큰 물줄기예요. 근데 일시적으로 이 물줄기의 방향이 바뀐 것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어요, 정책으로. 우리는 그 정책이 나와서 물줄기가 바뀌는 착시 현상이 벌어질 때 조심해야 되겠죠. 이제 오판하면 안 되니까. 안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가 무주택자의 비율이 51%가 나옵니다. 아무튼 과반이 넘습니다. 집이 없는 상황이 그래요. 그리고 부산은 제가 보니까 이제 40% 정도가 무주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이 유일하게 과반이 넘는 도시예요. 집이 없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차피 집값이 많이 오른 상황이니까 이런 3기 신도시라든지 또 상한제를 통해서 집을 좀 나한테 싸게 싸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제공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매매에 임하지 않고 전세로 갈 확률이 높죠. 아무튼 간에. 자, 그러면서 이제 전월세 상한제까지 시행된다면 저는 거의 우리 세입자분들이 지옥을 맛볼 거다. 그리고 물론 그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분들이 계시죠. 우리 일반 분양 당첨자분들. 그분들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고 나머지는 어때요? 이 불지옥 맛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거의 잘못하면 인생이 망가질 수 있는 거고 가정이 파탄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략은 되게 위험한 전략을 띄는 거예요. 지금 정부의 뜻대로 움직였다가는요. 아주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책 없는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 전략이에요. 올인 전략. 큰일 납니다. 현금 비중, 지금 여러분들 현금 비중이 너무 많다 싶으신 분들은 빨리 줄이시고 실물로 오세요. 실물로 오시고 지금 고철값도 오르고 있어요. 이게 동이 미쳤어요. 동이. 왜냐하면 지금 금이 많이 올랐고 은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요. 은 투자가 훨씬 나요. 지금 금보다는. 그리고 동이 제일 조금 올랐고요. 그러니까 은 동이 미쳤어요. 은동이 미쳤습니다. 철거하고 나오는 그 고철 값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실물만이 살 길이에요. 다른 거 좀 방법이 없어요. 뭐 금융 이런 거 괜히 하지 마세요. 뭐 달러로 사겠다. 저는 그것도 좀 웃긴 것 같아요. 원화보다 나을 뿐이지 달러도 화폐인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실물로 가서 기다리시는 게 맞고 저는 요 여파가 물론 어느 정도 시점에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고 있는데 사실 요새 들어서는 그 생각도 섣불리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정말 이게 슈퍼 사이클로 이어진다라면은 걷잡을 수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워요, 판단하는 게. 그래서 만약에 상황이
급변한다. 그리고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정말 큰 방향이 바뀌는 때가 왔다 싶을 때는 정말 생방송으로 긴급 유튜브로 방송을 할 테니까 그때까지는 지금 강의 자주 안 하는 것도 말했지만은 큰 방향성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예요, 지금 상황이요. 그대로예요. 그리고 유동성 축소 전까지는 서울 집값은 이거는 안 잡힙니다. 그리고 제발 저는 여기서 규제책을 그만 쓰길 바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책의 어떤 칼자루를 쥔 분의 마음 뒤로겠습니다만 부동산을 제발 정치가 아니라 경제의 개념으로 봐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걸 정치적으로 써먹다 보니까 너무 국가적으로 우리 국민들, 우리 민생에 겪는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 뼈아픈 상황입니다, 지금요. 제발 무주택과 유주택에 편가르기를 안 하는 정책을 쓰길 바랍니다, 진짜. 네. 그리고 이 대외 변수, 아까 우리 많이 봤죠? 우리 잔뜩 봤죠? 이 저울에서 오른쪽에 있던 대외 변수들은 좀 잠시만 무시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게 제정신인가 싶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미중 무역 분쟁, 한일 무역 분쟁이면 이 뭐 브렉시트면 얼마나 큰 일인데 그거를 무시하라는 게 올바른 표현이냐라고 얘기할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속담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아는 게 힘, 모르는 게 약.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상황에 따라서 맞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지금 상황에 제가 느끼는 건 이런 대외 변수는 모르는 게 약입니다. 저거를 여러분들이 알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요. 그리고 지금이 아니라 진작 다 팔았다고요. 모든 거 다 팔았다고요. 미중 무역 분쟁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다 팔았다고요, 지금요. 이거 대외 변수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근데 다만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측면으로 본다라면은 내가 주식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날 코스피나 코스닥 종가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홍콩이나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우리 관련된 지수는 하루에 한 번 정도 그냥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전에 뉴스 보실 때 이렇게 그 정도면 됐지. 뭐 금융 투자를 하라든지, 네? 뭐 저 대변수에 지금 폭락론자분들이나 자꾸 집에 팔라고 하시는 분들이 세 가지예요. 너무 올랐다. 그리고 저 대변수 너무 심각하다. 그리고 뭐예요? 규제책 막강한 그림 나온다. 이 세 가지로 되게 논리에 논리를 덧붙이시는데 사실 그 정도 틀렸으면 좀 조용히 계시면 좋겠는데 끝까지 떠드는 거죠. 끝까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먹고 살다가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누군가는 자기 전 재산을 엄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은 돈을 벌자는 소리가 아니라 지키고 싶다는 거예요. 지키고. 저 지킨다는 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전 페이지도 봤지만은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왜 설명드렸냐면은 돈을 여러분 이렇게 해서 법시다가 아니라 지키자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지킨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품 안에 가만히 쥐고 있는 것만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정말 이게 품 안에 쥐고 있는 게 지키는 겁니까? 네, 맞아요. 때에 따라서는 이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때에 따라서는 적당히 움직여줘서 적당히 버셔야지만 그게 번 게 아니라 고작 지키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능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버는 거는 정말 버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일 뿐이에요. 진짜로. 지금 예를 들면 고양시 아파트 안 오른 게 아니에요. 올랐어요. 근데 뭐예요? 너무 안 올랐기 때문에 이게 너무 덜 올랐기 때문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웃긴 건 뭐예요? 고양시 아파트조차도 없는 분은 뭐예요? 손해가 되게 큰 거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못 번 게 아니라 손해가 엄청 큰 거란 말이에요. 자본주의는 뭐예요? 상대평가다. 제발 잊지 마세요. 상대평가다. 절대 평가가 아니다. 이 상대적인 거. 그러니까 어느 점수만 넘으면 행복한 게 보장이 되지 않아요. 등수에 들어야 돼요. 상대적인 평가예요. 그러니까 즉 뭐예요?
누군가가 돈을 벌고 경제활동 계속 하고 있다면 뭐예요? 그게 전혀 상관없는 분에게 여파가 갑니다. 왜? 상대적인 거니까. 자본주의 그래서 어려운 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심지어 돈을 하나도 못 벌고 가만히 움츠리고 있었는데 누가 막 벌었어요. 이것도 힘든데 난 날려먹었어. 이건 어떻게 돼요? 와, 끔찍한 일이죠. 정말 끔찍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DLF는 저거는 끔찍한 일인 거죠. 그러면 제가 말했지만 저분들은 저게 아니어도 어딘가에서 돈을 날려먹을 분들이었다면 만약에 정부에서 어떤 정책, 물론 모두를 보호해 줄 수는 없겠지만 단 한 명, 두 명의 희생자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건데 그런 건 아무 생각 없고 네? 오로지 가진 자 거를 해서 우리는 공평하게 분배하는 색깔로 간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완전 잘못된 거죠. 달콤하죠. 3기 신도시나 상한제 이런 거는 무주택자분들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달콤한 너무 사람의 마음을 진짜 여러분 확 뺏어갈 정도의 마음이 가버리는 그런 거예요. 제가 무주택이라면 이 말 들으면은 네? 나 막 막 떨릴 것 같아 진짜. 설렐 것 같아요. 혼자 막 망상을 가질 것 같아. 진짜로. 내가 무주택이라면. 빨리 꿈 깨야 돼. 꿈을 빨리 깨야 돼 여기서. 정말 그러다가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예요.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죠. 잘 판단하시기 바라요. 이제 하반기에 들어왔죠. 하반기 들어와서 10월 달에 상한제는 지금 현재 우리 정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시행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그래도 계속 지지율이 떨어진다면은 추가적인 정책은 계속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굉장히 맵고 짠 아주 자극적인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올 거다. 그랬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세요. 제발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응하셔라. 다만 뭐다?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정책이 나오든 간에 6개월, 8개월, 1년, 3개월일 뿐이고 네? 이게 큰 물줄기를 절대로 못 바꾼다. 그러니까 뭐예요? 속지 말자. 라는 겁니다. 자, 좋은 전략 잘 짜시기 바라겠고 또 여러분들 각자 있는 고민이 있다면은 전문가들 조언 통해서 좋은 방향 짜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